네. 이번 달에 읽는 책은 프로그래밍 패턴이라는 책이죠. 근데 원제는 보면은 Exercises in Programming Style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저희 읽은 책 중에 최근인 것 같아요. 2014년 이게 가장 최근이던가요? 하여튼 이런 책이고 뭐 크리스티나 로페즈라는 맞죠? 로페즈가 하여튼 이 아저씨가 맞나? 하여튼 이분이 쓰신 여자분 아니에요? 여자예요? 네. 아, 네. 이름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이름 바꿔도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네, 이분이신데요. 뒷조사를 꼼꼼히 안 했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자분이신지? 성함 이름이 크리스티나. 아, 크리스티나가 여자 이름이군요. 그렇군요. 크리스티나, 네, 여자 이름. 하여튼 이분은 주로 이제 하시는 게 대규모 정보 시스템, 정보 및 시스템 뭐 이런 걸 하신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명한 제록스 팔로알토에 있는 연구소 수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다른 데다 퍼주기만 하는 되게 제록스에 도움이 안 되는 하여튼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구소에 예전에 계셨고요. 이분 하셨던 게 AOP 책 중간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에스펙트 J 만드는데 초기에 있었던 그룹에 참여하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오픈소스랑 이것저것 해서 무슨 오픈 시뮬레이터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그레디 부치 아저씨래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책도 막 그레디 부치 아저씨가 막 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책은 되게 애들 볼 것 같이 해놨는데 막 써준 사람들이 막 그레디 부치 아저씨가 무진장 좋은 책이다 명작이다 막 해가지고 뭐지 이 언밸런스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쓰게 된 게 1940년대 프랑스 작가 레몽 크노라는 아저씨가 있대요. 아저씨 맞나? 하여튼 아저씨겠죠? 근데 이분이 원래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문체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프랑스 원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검색하면 다 맨 오른쪽 거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문학동네에서 번역한다고 뭐 얘기는 했는데 아직 번역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책인데 이 무려 99가지 문체를 가지고서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서 여러 개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포인트를 넣었던 게 제약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이분도 아저씨라고 맨날 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분도 교수님. 이 교수님도 이 교수님도 뭐 이걸 몇 가지로 포인트를 나눠놓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 보면 제약 조건 얘기하고 그다음에 코드 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뭐 원서에서는 해설을 코멘터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영어 코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뭐 쓰는 거 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좀 넣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역사적 기록해가지고 요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맨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2014년 책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60년대 70년대에서 무슨 놀아요. 막 90년대 논의만 나오면 왜 이렇게 최근 거를 갑자기 얘기를 하시면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옛날 걸 되게 계속하죠. 그리고 더 읽을 거리에서도 좀 연결돼서 쭉 나오고요. 논문들 같은 걸 되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책에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히스토리컬이 있는데요. 뭐 옛날 옛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1, 2장이 이건데 참 1, 2장이 그래서 코드가 되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맨 처음에 이거 파이썬으로 돼 있네 이거 하면서 따라해야지 하는 순간에 1, 2장을 보는 순간에 이거 타이핑을 할 이유도 없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맨 처음 거는 이제 정말 너무 옛날 굿 올드 타임스에서 이제 정말 초기에 옛날에 그랬던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 막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는 보면은 되게 좀 제약 조건이 완전히 헬이에요. 헬. 특히 얘가 두 가지를 그 제약 조건을 거는데 하나는 메모리가 되게 적다. 또 하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무슨 0번에는 뭘 하고 1번에는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코드에서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아예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순수한 포인터로 어떻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쓰긴 하지만 어쨌든 헬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해법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메모리가 큰데 이걸 왜 쓰겠냐 했는데
이 그 교수님이 전공인 이렇게 대규모 처리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디스크를 요새 빅데이터 시대잖아. 써야 되잖아.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두 번째로는 뭐 1이 뭐고 0이 뭔데 모르니까 문서화를 왕창 하자. 주석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주석 엄청 많이 달아놨잖아요. 이게 다 문서화를 위한 주석이죠. 뭐 그래서 이랬던 시절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서 다 잊어야 되는 거죠. 연수 문제에서 보면은 무슨 폼을 쓰는데 I를 내가 쓰고 말았네. 얘를 안 쓰는 걸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라는 언어처럼 만들어보자 해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스택이랑 힙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야 스택이랑 힙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로 전에 있던 것만 해도 그런 거 구분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택이랑 힙을 나눠서 쓰는 거를 얘기를 하고 특히 뭐 힙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하게 이제 크기들을 우리가 지정해줘야 된다 뭐 그런 포인트들도 얘기를 해주죠. 특히 스택은 원래는 그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던 건데 이거를 그 무 아저씨였나요? 무 아저씨 맞죠? 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 무 아저씨가 하여튼 뭐 가져왔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원래 초기에는 컴파일하고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크니까 이거를 만들 때 이제 그 인터프리터로 만들었다 이런 뭐 포인트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드가 괴로워서 여기까지는 진짜 옛날에 이랬던 역사가 있어 막 거의 그런 걸 보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는 뭐 논문 더 읽어보기 뭐 거기에 나온 거를 읽지 않으면 사실은 왜 코드를 이렇게 이상하게 짰지 뭐 그런 거를 넘어서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이따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모노로스에서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웹에서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조그맣게 쪼개느냐 아니면 하나로 쿼드랗게 하냐 막 그러면서도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한 방에 빡 짜는 걸 얘기하죠. 처음에는 뭐 마치 옛날에 그 베이직 또 튜토리얼 베이직 배우면은 뭐 그냥 10, 20, 30 쭉 갈 때 프로그램 하나로만 쭉 많이 짰잖아요. 그때처럼 하는데 이때는 포인트가 이제 추상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코드가 그냥 쭉쭉쭉 가는 거고 뭐 튜토리얼 베이직 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부분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go to hook 가고 물론 우리 코드에서는 뭐 포문 같은 거를 직접 구현하기 그 go to를 안 쓰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go to로 막 쳐발라놔가지고 go to가 너무나도 지옥 같아요. 막 그랬더니 이제 다익스트라 아저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고우트는 해로운 새다 하면서 이렇게 고우트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고우트는 굉장히 나빠요 막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요거 더 읽어보기 보시면은 쿠누스 아저씨가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들을 뭐 여러 개 해놨다라고 하지만 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에서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 복잡도를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뭐 정적 분석 도구들 쓰면은 나오잖아요. 가능하면은 분기가 적은 게 좋고 하나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듈 안에서는 뭐 해주는 게 좋다는데 여기서는 그게 근데 전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 요리책 얘기를 하죠. 요리책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고우트를 다 말살해버리는 거죠. 다이스트라 아저씨의 꿈을 이루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프로시저라는 단위로 나누는데요. 뭐 그냥 요새 그러면은 당연히 다 펑션 만들고 메서드 만들어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리턴이 없어요. 리턴 값이. 얘네들은 그냥 옛날에 그 베이직 같은 데서 뭐 고우 서버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가면은 뭐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것 뿐이죠. 내가 원래 거기 있었으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뭐 특별한 값을 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로 갔다가 그냥 여기로 돌아오는 것뿐.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뭐 내가 넘겨줘야 되는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돌려줄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다 전역 변수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역 변수를 쓰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역등성이었나요? 여기서는 항상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게 나오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이스트라 아저씨가 이렇게 하니까 참 고우트가 없어지니까 참 보기가 좋았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약점들 몇 가지가 있죠. 특히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파이프라인에서는 근데 너네들 그렇게 상태 막 제어할 수 없고 내가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 못 하잖아.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는 사실상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퓨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아까는 고우투를 멸망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를 멸망시키는 게 이거는 목표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를 줄여주면 어떤 점이 좋은데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거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닛 테스트하기가 좋고 하나는 병렬 처리할 때 동시성 처리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유닛 테스트를 돌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특히 뭐 외부의 자원들 많이 끌어다 쓰는 경우 웹 개발할 때에서 DB를 뭐 쓴다 그러면은 뭐 셋업 같은 데서 맨 처음에 우리 그 뭐라고 하죠? 픽스처 준비하는데 막 이만큼 있고 실행하는 거 꼴락 조금 있고 막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조금 더 사이드 이펙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하기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각자가 이제 특히 이뮤터블하게 돼서 뭐 동시에 접근하거나 그런 게 없을 때는 굉장히 동시성에서 문제가 적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뭐 유닉스에서도 파이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다 막 그런 얘기들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코드 골프인데요. 요거는 사실 혼자 되게 좀 뜬금없긴 하죠. 얘는 그냥 최고의 가치가 뭐냐? 단순한 게 좋다. 짧은 게 짱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특히 라인 수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코드 골프 그 온라인 사이트나 그런 데 가보시면은 글자 수로 세죠. 라인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에는 글자 라인 숫자는 같지만 복잡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코드 골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글자 수가 다른데 그 뒤에 있는 게 글자 수가 기니까 이상한 거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이브러리도 좋은 거 있으니까 뭐 소위 배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랭귀지들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의존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거의 유래 얘기하면서 API 얘기를 하죠. API를 지금 막 직접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얘네들은 특히 그 오퍼레이터들, 펑션들 지정할 때 막 되게 특수 문자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PL 그 보신 분들 혹시 있나요? APL 써보신 분? 그냥 코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보면 되게 막 특수기호 같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키보드 막 써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로 쓸 수 있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뭐 J라든가 K라든가 뭐 이런 언어들이 있죠. APL 변종으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창주님이 뭐 넥슨 입사 문제 J로 풀었다면서 이런 거 이게 J 같은 언어로 쓰는 거예요. 뭐 코드 골프에서는 얘네들을 당해낼 수가 없죠. 레이저 포인터를 쓴. 네, 막 잘 안 보인다. 하여튼 여러 이상한 짓들 하죠. 요 마지막에 있는 게 결과고요. 요게 이제 뭐 처리하는 거거든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J 언어는 뭐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있으니까 한번 심심하시면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해보시면 괴롭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합성에 대한 것들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이제 뭐 무한 거울 해가지고 뭐 그냥 여기서는 무한 거울이 뭔데? 그냥 귀납법을 얘기를 하죠.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떻게 풀냐라고 해서 작은 거 하나 초기에 뭐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걸. 하여튼 그게 있고 같은 걸 계속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저마식으로 스타트를 해서 뭐 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제 회기가 아니라 재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재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책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키워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예제 보면은 되게 별로예요. 이 예제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쓰는 건데 이 책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그 예제를 봐도 이거를 내가 왜 이걸 다음에 불러주는 거를 왜 인자로 받는 거지? 막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CPS라고 해가지고 맨날 콜백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많이 쓰는데 그래서 비동기 할 때 많이 쓰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멀티 스레드 안 쓰고도 그냥 이벤트 오면은 거기에서 콜백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많이 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주죠. 그 다음에는 뭐 더원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얘는 사실은 그냥 랩이랑 뭐 바인드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 베낀 거지. 뭐를? 아이덴티티 모나드를 베낀 거지 라고 하면서 아이덴티티 모나드를 여기서 꼭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다룰게 라고 얘기를 하고서 아이디어만 한 번 보여주고서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가면은 그 IO 모나드 느낀 게 또 나오는데 그때 진정한 퓨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가자 하면서 그때 한번 하기 위해서 떡밥을 한번 이렇게 딱 뿌려놓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비슷한 거를 꼭 여기 아니더라도 그냥 펑셔널 타입의 어떤 모양들을 취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컬렉션 같은 게 이미 있는데 거기다 뭐 맵을 때리고 리듀스 때리고 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모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객체 얘기를 하는 거죠. OOP 얘기인데요. 뭐 객체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뭐 사물이라고 그냥 부르죠. 사물. 계속 뭐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무슨 여기서 상속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한번 그냥 비슷한 걸 한번 보여줄게. 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건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저희 기존에 그 객체 제약 관련 책들을 봤을 때도 뭐 했던 얘기고요. 여기서는 뭐 실제로 사물들로 이렇게 객체들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여기서 우리의 핵심 뭐냐라고 하면은 캡슐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캡슐화를 하는 게 요거 사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바로 다음 논의로 쭉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우편화함인데요. 우편화함에서 사실은 그 언급하고 싶었던 건 바로 앞에 거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스몰토크의 특징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여기에서는 이거를 뭐 디스패치를 직접 구현하긴 했지만 뭐 스몰토크 같은 어떤 순수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 뭐 실제로 그 스몰토크를 직접적으로 베낀 것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냥 디스패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C++ 맨 처음에 쓰다가 오브젝티브 C 보면은 되게 서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 패싱하는 게 좀 방식이 약간 달라서 한쪽은 무슨 막 버추얼 테이블 쓰고 컴파일 단계에서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데 오브젝티브 C는 안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기 위해서 뭐 메시지 디스패치 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디스패치를 하니까 메시지 단위로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파라미터가 10개, 파라미터 10개 막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하는 거고 뭐 메서드 이름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토스만 해주면 되니까 다른 객체가 메시지를 받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뭐 위임을 하기 좋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기에서 좀 논의되는 거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패턴보다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징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 것 같은 얘기들을 좀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험난했던 이 객체 지향 초기의 시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드 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프로타입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어떤 랭귀지들에서 쓰는 객체 지향 처리법들을 얘기하죠. 특히 뭐 셀프 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뭐 자바스크립트, 특히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계속하죠.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 없는데도 객체 지향 잘 해요.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좀 그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거 얘네들이 알려주는 여 모양에 가장 가까운 거는 루아 같은 게 여 모양에 제일 가깝거든요. 특히 그 파이썬은 조금 더 그 중간의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참조하기 위해서 디스나 뭐 그런 거를 셀프를 못 써. 파이썬에서. 그래서 이거를 마치 자기를 3인칭처럼 나타내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파이썬도 사실은 메서드 만들 때 보면 셀프를 앞에다 넣어서 실제로는 내부에서 콜할 때 셀프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루아는 직접 쓰게 돼 있어요. 콜할 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쓰는데 너무 괴롭잖아. 그래서 점으로 안 하고 콜론으로 하면은 자동으로 자기 자신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게 만들고 막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언어들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면은 디스가 뭐지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컨텍스트로 들고 가자 하면서 막 이상한 또 해법들을 찾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프로타입 베이스드 랭귀지들은 그런 특징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추상 객체, 추상 사물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 거는 추상이랑 부체를 이제 구분을 해주자, 둘을 나눠주자. 그래서 얘네들을 나눈 다음에 뭐 실제로 얘네들 관계는 상속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즈어 관계다 얘는. 그래서 이즈어 관계라는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솔리드 뭐 원칙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 책에는 안 나오죠. 네. 이 상속을 우리가 쓸 때 이 추상 사물 형식에 맞춰서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요 가운데 있는 애, 요게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리스코프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 자기 그런 거 논의하는 데서 뭐 이거를 언급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거를 대부분의 요새 랭귀지들은 여러 가지로 뭐 지원해. 그러면서 뭐 추상사물 개념, 대개는 뭐 OP에서 인터페이스, 특히 그냥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지만 아예 언어에서도 지원을 요새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라고 얘기하고, 얘에 의한 예측의 표현에 따르면 조부모쯤 되는 거, ADT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 말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애브스트랙트 데이터 스트럭처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다룰 때도 이거 얘기하면서 뭐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들을 직접 데이터 스트럭처를 약간 OP적으로 구현하는 것들 보시면은 뭐 큐라든가 리스트라든가 만들 때 ADT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다음에 헐리우드라고 나오는데요. 헐리우드 격언 얘기 혹시 격언? 하여튼 거기에서 통용되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헐리우드라고 여기 돼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연락할 거니까 너네들은 기다리고 있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함 딱 주고 뭐 저희 애 잘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영화 만들 때 부를게 하면서 다들 이렇게 집에서 전화만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제작자가 있고 실제로 뭐 배우들, 뭐 스태프들, 감독들은 쫙 일하는 애들이지만 집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제작자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레임워크가 있고 얘가 이제 다른 모듈들을 쫙 불러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제어 역전 얘기를 간단히 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얘네들을 요거 좀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은 뭐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해주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언제 많이 쓰는데 분산 시스템에서 많이 쓰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교수님 전공 분야인 것 같은 이쪽 얘기들 하죠. 그 다음에는 뭐 게시판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사실 그냥 뭐 그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패턴 뭐 요새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특히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데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요새 그 NoSQL들을 또 많이 지원하고, 뭐 아니면은 요새는 분산 처리할 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네네 맞아요. 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고, 뭐 진짜 이곳저곳에서 엄청 많이 쓰이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X 시리즈 막 뜨면서는 뭐 당연하다는 식이 막 쓰니까요. 이것도 뭐 맨날 뭐 하는 얘도 이벤트 드리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분산해서 쓰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객체 얘기를 하는데 막판에 가면은 역시 분산이 최고지, 막 그런 얘기를 쭉 갖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렉션이랑 메타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자기 내부를 관찰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로컬 부르고 심지어는 콜스택 불러가지고 콜스택에 있는 뭐였죠? 1에 3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숫자만 보면 알 수 없는 거지만 1이니까 바로 전 거고, 뭐 3이었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메서드 이름이니까 뭐 그거 본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그냥 해킹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는 뭐 내부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이 형식은 이제 읽기만 하는 거죠. 뭐 손대진 않고 그냥 콜스택 한번 볼게, 뭐 건드리면 와장창 다 깨지니까요. 그런 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은 얘도 그냥 해킹이죠. 해킹인데 얘는 정말로 핵이라는 말 그대로 그냥 핵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살짝 들여다만 봤으면 얘는 막 적극적으로 다 뜯어붙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막 메서드 만들어내고 그런 짓들을 해주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소위 그 평가한다라고 번역 많이 하는 그거를 하는데, 파이썬에서 뭐 exec 이걸 써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짝하면서 이거 내가 소식적에 이걸 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횡단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횡단 관심사 뭐 예를 들어서 로고를 남긴다든가, 웹 같은 경우에는 뭐 퍼미션 체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미 있던 세션들에 대해서 뭐 유저를 찾아서 뭐 넘겨준다든가 그런 것들 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각 코드에다 직접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 기존 코드에다가 어떤 추가 동작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래핑하는 형태로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직접 뭐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데코레이터 쓰면은 한 방에 짠 끝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인 포인트에다가 뭐 그걸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간단히 보여주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드를 안 고치고도 뭐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내가 소식적에 뭐 여기 참여를 했었지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죠. 그 다음에는 플러그인인데, 얘는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동적으로 로딩하는 거죠. 각 어떤 그 코드를. 그러면서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동적으로 로딩하는 이유가 이거였다 저거였다 막 바꿔가면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를 우리가 간단한 뭐 INI 파일 같은 걸 써서 컨피그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굉장히 좋다. 뭐 예전에 자바 스프링 같은 경우도 XML 안에다가 막 넣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도 막 유명했던 게 스프링 어노테이션 쓰기 전만 해도 XML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유연하게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XML 헬이라고 많이 듣고 그래서 얘도 컨피그레이션 헬에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재난이라고 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뭐 에러 처리들을 하는 게 있는데, 뭐 마지막 거를 빼고는 거의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뭐 그런 전략이죠. 구성주의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하죠. 뭐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지금 구성주의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으신가요? 구성주의 아시는 분 있나요? 원래 구성주의가 이제 그냥 쓰이던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교육 쪽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게 아니면 뭐 정치나 뭐 원래 철학에서 좀 쓰는 건데요. 이 전에만 해도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구조주의라든가 막 그런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분석인데, 대부분 이제 뭐 현실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특히 구조주의는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그 주체들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어떤 개체들을 그 안에다가 쫙 놔요. 그런데 현실을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 자리에 다들 있으면 현실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막 변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막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행위자와 구조의 어떤 이런 상호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딱 현실이 다시 구성된다. 그래서 현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는 그런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다시 또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끌어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피교육자가 이제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주어진 게 틀렸으면은 틀렸다는 어떤 현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되는 걸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되게 고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오류를 굉장히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막 할 수 있죠. 정말 별의별 이상한 걸 다 넣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케이, 그러니까 컴플리트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에러가 나지 않고 막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오해할 수 있다. 내가 마치 제대로 한 것처럼, 아까 웹브라우저 HTML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이상하게 HTML 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니까 잘 된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웹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와서 분석하려고 하면 이게 뭐지?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죠. 특히 뭐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UX적으로 보면은 적절한 선에서는 선택을 해주면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발끈하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되게 언짢은 건데, 여기서 막 원짜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발끈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얘는 포인트가 그냥 에러 나면 그냥 깽판 치는 거죠. 안 해, 나 못해, 못해줘 막 그러고, 바꾼 거는 어떻게 해도 다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이제 오류가 나면은 그걸 지역적으로 계속 처리하는 거죠. 에러가 나는 순간에 딱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중단하고서 에러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동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얘는 그 핵심이 고우투를 좀 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좀 더 고우투를 쓰는 방식이나 아니면 익셉션 되게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면은 그 자리에서 막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외 훅 던져요. 그러면 이제 얘가 바깥으로 하나씩 막 나가겠죠. 그러면 나가게 놔두자. 막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잡자.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는 곳이 몇몇 특정 지점으로 이렇게 좀
모이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거를 좀 방해하는 어떤 언어의 제약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 스루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다 명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C샵 봐라. C샵에서는 그딴 거 없어도 되게 잘 만지하는데 자바는 이게 무슨 짓이냐 막 그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얘에 대해서 뭐 그 세 가지를 논의한 게 이 장 끝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뭐 선언한 의도라고 하는데 얘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타입 시스템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는 사실 되게 부질없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입 시스템이 있고 물론 타입 시스템을 요새는 쓰는 분위기에서 3.6부터는 파이썬 3.6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긴 하죠. 주변에서 쓴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지만요. 네, 하여튼 쓸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기는 하죠. 그래서 PEP에도 이제 뭐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게 있긴 한데요. 그래서 타입 체커들 써주는 거, 특히 뭐 원래는 타입 없던 애들이 쓰는 게 가장 최근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뭐 플로우 같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그냥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쓰던가. 그래서 맨 처음에 난 여기서 되게 빡센 거 쓰고 싶었는데 플로우 맨 처음에 막 쓰다가 안 되겠어, 플로우도 안 돼, 막 그럼 타입스크립트로 대거 이렇게 막 이동하는 그런 애들이 요새 좀 있죠.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파이썬 2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abstract 뭐 타입이었나? 뭐였죠? 하여튼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쓰죠. 이 책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쓰는 얘기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엔 격리. 요거는 좀 예외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다 넣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래 이제 뭐 최근에 뭐 옵셔널이나 아니면은 뭐 이더나 뭐 그런 좀 펑셔널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 것들, 특히 자바 8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 메시지 체이닝 하다 보니까 안에서 뭐 에러 나도 그런 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쭉 써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쓴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건 왜 여기에 있지? 라는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얘는 이제 뭐 퓨어 펑셔널 프로그래밍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했던 더 원에서 했던 거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죽이는 거고 얘도 똑같이. 근데 사이드 이펙트에는 화면에 출력하거나 입력하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가 일단은 항상 같게만 주면 되지 얘만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숨겨놓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니까 얘는 항상 같은 함수를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퓨어 펑셔널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라죠.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IO 모나드에서 가져왔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펑션을 실행했을 때 바로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값을 얻도록 도와주는 어떤 펑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처리하는 거는 가장 나중으로 미루죠. 그래서 처리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하나가 생기죠. 원래 랩 그냥 그 다음에 바인드만 있었는데 얘는 이제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평가하는 거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중심으로 뭐 처리하는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영속 테이블을 하는데 이거 사실 그냥 영속성 맨날 얘기하면 그냥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만 하나 하는 줄 알았더니 쿼리 달려가지고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다. 그 RDB 쓰면 참 좋아요. 요새는 NoSQL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데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 값 넣으면 자동으로 짱 바뀌는 건가 했더니 업데이트 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업데이트 치는 거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얘는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는 별로 이렇게 그닥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가 싶긴 하지만 선언적이고 리액티브 반응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가장 전만 해도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뭐 선언이었나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플레이 프레임워크 만든데
막 거기서 막 하고 우리 다 이런 거 합시다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최근엔 다른 데서 빵 터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핫하죠. 리액트가 전형적인 딱 그 모양이죠. 얘는 그냥 화면에 그려지는 거를 그냥 선언해놓고 그냥 데이터 그냥 스테이트에다 넣어주면 알아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코드는 별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여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의도는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스프레드 시트를 딱 얘기를 한 게 그치 스프레드 시트에서 여기에 이거 넣으면 이게 바뀌니까 리액트가 정확하게 딱 그런 모양 해주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별로 코드를 보면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게으른 그 강이라고 하는데 그냥 스트림인 거죠. 얘는. 그래서 스트림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건데 뭐 제너레이터를 쓰지 뭐 하자. 특히 제너레이터 쓸 때는 이제 그 일드 뭐 이런 거 써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 처리하는 거 우리 코르틴이라고 해서 하죠. 특히 코르틴은 변형들도 되게 많고 뭐 동시성 처리하거나 뭐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자바스크립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여러 거 많이 가져다 쓰는 게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는 고루틴 해가지고 아예 막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행성 하면서 여기서 바로 또 나오는 액터 모델을 여기서 다루죠. 액터 모델은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객체들이 쫙 있고 뭐 얘네들이 각자 뭐 스레드를 잡든 뭘 하든 알아서들 뭐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저기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격리를 시켜놨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서로 그 통신하게 하죠. 메시지를 큐를 하나씩 안에다가 이제 해주자. 그래서 원래는 아까 보면은 그 메시지 그냥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객체마다, 그러니까 액터마다 큐를 갖게 해서 거기다 슉슉 던져주는 게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뭐 액터 그 모델들 뭐 써본 적 있으신가요? 그 얼랭의 액터나 아니면은 그 아카 뭐 이런 거 거기 보시면은 그냥 슉슉 보낼 수 있게 돼 있거든. 샌드하고 리시브해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뭐 스레드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처리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것들 좀 베껴서 비슷하게 만들죠. 참고로 파이썬에는 여러 거 처리할 때 쓰는 게 그 여기 q 그 불러주잖아요. 그 임포트 q에서 대문자 q 되는 걔는 이제 스레드 세이프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 쓸 수 있는 게 어디에 쓸 수 있냐.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치 내가 또 이쪽에 일가견이 있지라고 하면서 또 하는 게 그냥 분산 시스템이 아니라 대규모 분산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교수님의 좀 뭔가 이렇게 편향된 어떤 형식 선택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공간 얘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그냥 데이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공유되는 데이터 스페이스인 거죠. 아까 전에는 Q가 각 그 액터들마다 가지고 있었다면은 얘는 한 곳에 거대한 Q를 놓고 걔를 이제 여럿이서 막 거기서 퍼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공용으로 된 어떤 부패처럼 이렇게 있으면 각자가 이렇게 막 퍼가서 이렇게 다 음식 없애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뭐 내가 해야 될 일 뭐 계속 어딘가에 할 일 큐에다 넣어놓으면은 우리 스레드 개수만 늘려주고 일하는 애들 워커만 늘려주면은 여기 알아서 되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 역시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 쓸 수 있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는 뭐 이건 이제 구글 논문 나온 이후로 엄청 많이 떴고 특히 그냥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맨날 쓰던 건데 두 개도 막 그 혼합해서 쓰기도 하죠. 맵리듀스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저도 맨 처음 왔어요. 그냥 하는 웹 리듀스인데 왜지? 막 했는데 이제 분산 처리해서 쓰는 이제 대문자로 웹 리듀스를 쓰는 이거 이제 포인트로 나서 여기서 다루죠. 여기서 핵심은 맵 자체를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카운트 여기서도 나오지만 전체 글을 몇 개씩 나눈 다음에 그거를 너네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몇 개인지 너가 세고 두 번째 파트에서 몇 개인지 너가 세고 세 번째 파트에서 뭐 그렇게 쭉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일할 때도 많이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 모아가지고 전체 개수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앞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세는 거는 여러 명이서 달라붙을 수 있지만 집계하는 거는 혼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리듀스를 병렬화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그렇게 데이터를 맵을 쫙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정렬을 해줘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애들 센 것들을 쫙 나열해놓고 그럼 여 단어에 대한 표들 모아놨으니까 이것에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하자면 뭐 반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몇 장인데 그 파트를 나눈 다음에 각자 사람 말 별로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라는 사람 거 여기로 다 모아줘. 그 다음에 B라는 사람 거 여기로 모아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걸 나눠줘가지고 자 A라는 사람 거 몇 장 모였는지 세봐, B라는 사람 거 몇 장 모였는지 세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다 이렇게 한다 뭐 하면서 맵리듀스 논문은 구글이 열심히 썼지만 소스를 공개 안 했으니까 하드를 만들었잖아 뭐 그런 얘기들을 잠깐 하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 뭐 여기서 맨 처음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다들 아시나요? 성도 성조 성령. 그래서 원래는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여기에 쓰면 안 되죠. 괜히 멋있으니까 이제 쓴 거죠. 삼위일체는 원래 MVC 패턴은 삼위일체가 아니죠, 사실은. 어쨌든 MVC 패턴을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관심사의 분리를 해가지고 각자 이제 책임들 나눠가지고 처리하는 거. 이거 뭐 맨날 우리 아는 거니까.